각종 정보를 수집해야 돼. 그게 계량적이든 비계량적이든, 그렇죠.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그런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3단계는 고객의 재무 상태를 분석 평가. 왜 수집해요? 비밀 정보 캐내에서 약점 잡으려고요? 아니죠. 지금 재무 설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 상태를 정보를 수집한 걸 바탕으로 이 사람의 뭐 지분은 얼마짜리가 있고 어떤 자산이 있고 부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수집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죠.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AFPK가 혼자 할 수 있는 거고, 요 나머지는 반드시 CFP가 껴야 됩니다.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시해야 됩니다. 좀 고급 단계죠. 그래서 자, 분석평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고객님 지금까지 본 결과 고객님의 지금 상태는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설계안을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제시한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재무설계 제안서는 이제 실행을 해야죠. 액션이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6단계 하는 걸 계속 모니터링 해야죠. 감시하고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변화에 맞게 수정할 필요도 있고 이런 단계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 고객과의 관계 정리,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 고객의 재무 상태 분석 평가, 재무설계 제안서 작성 및 제시, 재무설계 제안서 실행, 고객상 모니터링. 그럼 지금부터 하는 건 이제 계속 요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 1단계 고객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 재무설계사가 수행할 업무 수행 내용은 자, 고객과의 관계를 정립할 때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재무설계 및 자격인증자의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 재무설계사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에서 핵심적인 상담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하라고 재무설계는 그러지? 첫 대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설계라는 게 뭐냐, 정의,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재무설계는 왜 필요하다. 재무설계하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재무설계사 본에 대한 정보도 알려줘야 돼요. 나는 전문가라는 걸 잘 어필을 해야 됩니다.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은 이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은 왜 중요한지 그거를 설명을 해야 단계가 바로 1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할 때 유의점들이 있습니다. 좋은 첫인상이 중요한 부분. 이건 뭐 우리 재무설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취업 면접을 보러 가든 항상 첫인상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중요하고 의사소통 기술, 태도 이런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딱 고객과 만나는데 고객이 저 사람의 인상이 안 좋거나 저 사람이 허접하다, 뭔가 사기꾼 냄새가 난다 이러면 안 되겠죠. 뭔가 샤프하고 아주 온화하면서도 샤프하고 전문가적인 냄새 그런 포스를 풍긴다. 이런 거 보여줘야지 고객은 좀 더 신뢰감을 갖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전문가 이미지예요. 일단 전문가다운 이미지는 고객으로 하여금 재무설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신뢰관계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야 그러니까 믿고 맡길만 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죠. 그러기 위해서 의사소통 기술도 중요해요. 원활한 의사소통은 재무설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수단이자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럼 고객과 의사소통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고객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딴짓을 할 테다. 야 아니겠죠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고객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죠? 개방형 대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냥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노. 폐쇄형으로 하면 그 다음 대화가 잘 안 돼요. 개방형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 방식으로 이끌어요. 그 다음에 양괄식 화법을 구사합니다. 양괄식이라는 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 핵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핵심을 얘기해주는, 즉 처음과 끝에 강조할 점을 처음과 끝에 두는 거죠. 이게 양괄식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핵심적인 부분이 처음과 끝에 배치되게 양괄식 합법을 해서 뭐 이런 것들 시험에 문제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고객과 의사소통할 때는 뭐 두괄식 또는 뭐 미괄식 아닙니다. 양괄식입니다.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의 강약, 고조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무설계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에 결정된다.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시험에 나오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 수행 범위는 즉 제공하는 재무설계에 대한 서비스의 범위는 설계사하고 고객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그리고 업무 수행할 때 이 계약서라는 걸 쓰면 이 계약서에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느냐. 그때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즉 포함되는 서비스와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를 구분을 해라. 그래서 업무 수행할 때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구분하고 당연히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보수 체계. 공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전문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또 받습니다. 보수 체계. 이해상충 발생 시 상황 발생 시 처리 방안. 이해상충이라는 건 고객의 이익과 설계사의 이익 또는 회사의 이익 이런 게 충돌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거 방안. 고객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확약을 해야죠. 이건 확약입니다. 자,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수집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객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무설계 이 목적으로만 이 정보를 쓸 거지 이걸 다른 목적으로 안 쓴다는 확실한 비밀 유지에 대한 확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계약기간. 돈 한 번 받고 영원히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거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고객이 책임질 범위도 있어요. 고객이 거짓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러면 재무설계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책임 범위. 그 다음에 당연히 재무설계사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의 책임 범위. 계약 해지와 종료에 관한 사항. 이럴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고 이럴 경우는 계약이 끝난다.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을 업무수행 계약서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자, 2단계입니다. 1단계가 뭐였죠? 고객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2단계. 고객 관련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재무설계가 수행할 업무 수행 이런 거예요. 고객의 재무 목표, 니즈,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돼요. 정량적 정보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성적 정보, 즉 정량적, 정성적 정보 다 수집해야 됩니다. 핵심 상담 요소는 2단계는 재무설계 전체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나중에 나머지 과정이 전개되는데 자료가 잘못 수집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재무 목표, 이런 순위를 파악하라고 했죠? 재무 목표 설정입니다. 자, 재무 목표 어떻게 설정할까요? 여러분 목표 설정 꼭 재무 목표가 아니라도 여러분 목표할 때 설정할 때 어떻게 해요? 좀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초등학생이 나는 어른이 대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현실성 있죠? 현실성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현실성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자, 이거 시험 중요해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측정 가능한데 어떻게 하느냐? 금액이나 수치로 나타낼 수 있고 기간까지 명시가 돼야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재무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게 재무 목표는 아닙니다. 재무 목표는요. 나는 5년 안에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이게 재무 목표예요. 이게 금액, 수치,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 목표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재무 목표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혼일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 신혼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년층에 중장년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은퇴했을 때 다 목표가 달라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있고 나중에는 자식들의 결혼, 자식들의 교육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온 초년생들은 일단 돈을 모아야 돼요. 저금하고 저축하고 투자해가지고. 그죠? 이 목표가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 목표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동일한 생애 주기에 놓인 사람. 재무 목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생애 주기에 똑같은 생애, 자, 똑같이 지금 결혼 준비 단계에 있다는데 똑같은 신혼부부.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재무관심사를 가진다는 거야. 자, 전세 알아보고, 그죠? 애 나왔어요. 애 태어났어요. 그럼 애기 어떻게 키울지 관심사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생애 주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사회 초년기, 가족 형성기, 가족 확장기, 확장기를 이제 자녀 양육기라고 하고, 가족 성숙기, 이거는 중년기라고 하고, 은퇴 및 노후 생활기,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설계 개론 책을 보시면 이 단계별로 어떤 재무 목표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에 놓인 사람들은 어떤 재무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따로 그걸 하지 않은 건 그걸 암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시험에는 나옵니다. 가족 확장기, 즉 자녀 양육기는 어떤 재무 목표가 있는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굳이 암기를 안 하셔더라도 여러분 다 주변 사람들 보시면 아 이때는 이게 관심 있는 걸 뻔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은 정해져 있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여러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가장 단기간에 도래하는 목표가 최우선 목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간이 짧다고 해서 먼저 해야 된다 해서 그게 최고 우선 목표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해야 될 일이지만 나의 목표가 그게 최우선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뭐에 중요점을 두느냐는 다른 거예요. 그죠? 네. 자, 정보 수집합니다. 재무적, 비재무적 다 해야 되겠죠?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파악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상담 후에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해야 됩니다. 처음 봤더니 이 자료인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자료도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걸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해야 됩니다. 왜? 정보 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할 때 어떤 걸 하냐면 고객, 가족 구성원에 관한 기본 정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 알아야 되고 고객이 생각하는 경제 가정치, 자 앞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기대 수익률,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적 정보다 그러면 소득, 지출, 저축, 투자, 자산, 부채, 연금 자산, 보장성 보험 가입한 거, 여기 보장성 보험이요. 보장성 보험 가입한 내용, 세금 납부네 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재무적 정보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재무적 정보다 그러면 숫자화할 수 없는 거. 가치관, 신념, 태도, 산림, 목표, 관심, 취미, 건강, 자기의 위험, 수용, 성향, 금융, 지식 수준 이런 걸 숫자화하기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재무적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수집의 방법입니다. 정보 수집은 고객과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면담을 통해서. 왜냐하면 특히 면담을 하면은 비재무적 정보, 즉 정성적 정보 파악은 주로 면담을 통해서 해야 돼요. 기혼자라면 부부가 함께 상담에 임할 것을 요청해.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자, 면담하기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 설문서라도 돌리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정성적 정보, 즉 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정보 수집 항목별로 필수적으로 뭘 점검해야 되냐면 고객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본 정보 파악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정보, 재무 관련 정보는 재무설계 기초자료만 쓸 걸 고객에게 확실히 설명. 이건 나는 재무설계할 때만 쓰지 딴 데는 안 쓴다. 그 다음에 고객 정보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지.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이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정량적 정보 이런 거 있죠. 각 항목이 지는 특성, 보유 목적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같은 거 파악할 때는 항상 이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건지 자기가 쓸 목적인지 이 보유 목적이 중요해요. 이걸로 구분합니다. 자산 파악과 더불어 고객의 저축, 투자 성향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는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단기와 장기는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보장성 보험 가입한 게 있다. 그러면 다른 자산과 구별해서 파악해라. 왜냐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라는 개념보다는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가입 현황은 다른 자산과 이렇게 구별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정보가 있어요. 현금 흐름 파악은 고객의 미래 재무 상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현금으로 대표가 소득 아니에요, 소득. 소득, 지출, 투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현금 흐름입니다. 그런데 자산이나 부채는 과거 한 결과죠? 이미 한 결과잖아요. 집이 있다? 집상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만 소득, 지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미래에 대한 파악이에요. 그리고 또 지출은 고정적인 지출과 변동 지출로서 나누어서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 지출하는 건 금액 변동이 거의 없어 예측 가능하죠. 매달 나가는 월세 예측 가능합니다.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입니다. 반면에 변동 지출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몇 번 보겠다. 그거 변동적이잖아요.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문화생활에 지출하는 거, 오락생활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산 수립이 필요한 지출이다. 그래서 변동 지출은 예산 수립이 필요한 지출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아, 이번 달은 내가 극장, 영화 한 번만 보겠다. 아, 이번 달은 여행을 안 가겠다라든지 이런 거. 예산 수립이 다음 달은 뭐 여행 가겠다든지 이런 거 필요한 지출이 바로 변동 지출입니다. 3단계입니다. 3단계 고객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자, 2단계에서 뭐 했죠? 고객의 자료를 수집했죠? 자료. 그걸 이제 분석하고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3단계에서 재무 설계사가 수행할 업무 수행 내용은 고객 관련 정보 분석,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분석 평가가 3단계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3단계는 고객의 현재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잠재적인 문제점 이런 걸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그러면서 재무목표 달성을 돕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할 때 그냥 눈으로 대충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정교한 자료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뭐 하냐면 재무제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가계 재무제표의 하나인 가계의 자산 부채 상태표, 가계의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파악을 합니다. 분석하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재무 비율이라는 걸 분석해요. 아, 이 사람이 소득은 얼마인데 부채가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율로서 분석을 해요. 이걸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무 상태,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은 얼만큼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이게 3단계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4단계,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시합니다. 자, 자료 수집하고 분석 평가했어요. 평가한 결과 자, 저축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지출은 요 변동 지출은 좀 줄이세요.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재무설계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 재무설계 수행할 내용은 재무설계 대안 파악하고 평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시하는 게 4단계입니다. 제안서 제시할 때 고객의 현재 재무 상태, 제안사항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요소와 가정, 제안된 전략에 내재된 위험 등을 상세히 설명을 하니까 제시하면서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지금 고객님의 현재 재무 상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런 제안은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게 도출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더라도 이런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이런 걸 상세히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는 자신의 비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무설계안을 수립해라. 자, 내가 전문가인데 좀 부족한 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없어 보이잖아 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다른 전문가 도움 안 받고 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비전문 분야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받아서 협업이 잘 돼요. 그리고 제안서는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제안서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 아닙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사전 조건, 예를 들면 금융상품 만기 도래 후 어떤 조건이 부과되는 제안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상품이 만기가 안 됐지만 조건이 붙은 제안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2달 뒤면 만기가 되잖아요. 그럼 만기가 됐다는 가정하에 그때 되면 이 상품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런 제안이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현재의 재무 상태로 재무 목표 달성 가능성이 지금 낮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면 재무 목표를 수정한 다음에 수정된 목표를 위한 재무 설계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해도 지금 고객님의 재무 목표 달성하기 어려워. 그렇다고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이러면 목표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바꾼 목표에 맞는 재무 설계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설계안 제시, 제안하고 작성하고 제안하고 이게 4단계, 5단계는 이제 제안서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하지 않을 제안을 뭐 하랍니까? 그죠? 그래서 5단계에서 재무설계가 수행 업무 내용은 실행 책임에 대한 상호 협의 이런 것들을 해야 목표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걸 상호 협의하고 실행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선별 및 제시. 자, 요거죠.
실행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상품을 이런 것들을 가입하고 이런 서비스로 갈아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품 서비스 선별하고 제시합니다. 이때 여러분 재무설계사들이 딴짓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자신이 인센티브나 이런 실적을 많이 팔아야 많이 자기가 수입이 없는 그런 상품 위주로 제한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재무설계사 자신의 이익보다 누구?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해야 됩니다. 제안서 실행은 고객 책임하에 이루어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자, 요겁니다. 어쨌든 실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고객입니다. 고객. 그래서 항상 고객님 책임하에 실행